자, 우리 볼게요. 이 13번이 처음 나왔거든요. 처음 나왔어요. 한 번만 더. 미국의 빈곤가족 지원 템프라고 하죠. 템프가 뭐죠? Temporary Assistance Needy Families. 그러니까 Needy Families라는 말이 도움이 필요한 가족들한테 템포러리가 무슨 뜻이에요? 일시적 지원한다는 뜻이죠. 이게 미국에서 1960년대에 AFDC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요. AFDC는 Aid to Families Dependent Children이라고 하거든요. Dependent Children이 도움이 필요한 애들과 with 함께 사는 가족을 어시스턴스 원조해 주는 거야. AFDC가. 이게 60년대에 만들어져요. 케네디 존슨 정부 때 AFDC라고 하는 공공부조 프로그램이 만들어집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AFDC는 이래요. 잘 볼게요. 애만 18살짜리 미만 18세 미만짜리 애만 키우고 살잖아요. 그리고 가난해. 그럼 애가 18살이 될 때까지 무조건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공공부조를. 이 AFDC가 어떤 문제를 발생시켰을까요? 그렇지. 미국의 이혼율을 급증시킵니다. 이혼율을 급증시키면서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난 애를 내가 키우겠다. 특히 여자들이 남자의 수입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여자들이 일을 그만둬요. 이혼해버리는 겁니다. 수틀리면 이혼해. AFDC가 등장하면서. 그래서 1998년도에 빌 클린턴 정부 때 뭘 만들지? 이 AFDC가 TANF로 바뀌는 거예요. 이 템포 프로그램은 Needy Families, 도움이 필요한 가족한테 Temporary Assistance, 일시적 지원만 해주는 거야. 24개월 텀을 둬요. 2년만 주는 거야. 2년만 주고 그 안에 직업교육 훈련 다 시켜요. 그래서 지가 취업해야 돼요. 안 그러면 끊어버려요. 그냥.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자, 한번 보면 수급기간을 제한해서 맞죠? 자, 개인의 책임을 강조해요. 너 국가가 지원해줘서 일해. 알았죠? 그 다음에 근로 연계복지를 강화시켰죠. 그 다음에 자, 요보 아동 가족 프로그램과 병행해서 AFDC를 대체한 거예요. AFDC가 나오고 나서 60년대 그리고 98년도에 TANF로 바뀐 거예요. 됐죠, 여러분? 그 다음에 자, 주정부 역할과 기능이 주정부라는 게 미국에서는 주정부가 우리나라 지방정부예요. 알았습니까? 연방정부가 중앙정부에 해당되고, 알았습니까? 주정부 역할이 강화돼서 주정부에서 뭐라냐면 수급 자격자를 찾아낸 거예요. 찾아내고 직접적으로 24개월 동안 훈련 교육 받는 것에 대한 감시 감독을 주정부가 했어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연방정부는 보조해주고 주정부가 주된 역할을 감당했던 겁니다. 일반적으로 자, 공공부조 프로그램들, 다시 무슨 프로그램? 공공부조 프로그램들은 지방정부 역할이 강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됐어요?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 프로그램들은 전부 지방정부가 주축이 되어지죠? 자, 그 다음에 14번. 이것도 시험에 반드시 나오죠. 국가가 주도적으로 사회복지를 적용해야 될 필요성으로 옳지 않은 것. 이걸 뭐라고? 시장 실패라고 하죠. 뭐라고? 시장 실패. 우리 시장 실패 얘 시험에 잘 나오니까 빨리 한 번만 빨리 살펴보고 가자고요. 자, 우리 복지국가 역사를 봤잖아요? 역사를 이렇게 봤더니만은, 자, 18세기부터 시작해갖고, 1945년 2차 세계대전 끝날 때까지 자유방임주의, 이때 자본주의 체제가 시작됐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뭐 했어? 전쟁 끝나고 나서 3인주의 체제, 복지국가 융성기 시대를 맞이하게 돼요. 국가가 복지를 하게 된 거예요. 이때는 제일 중요했던 게 시장이었거든요. 자유로운 시장. 이해됐죠? 그때 이 3인주의를 시작했던 근본 이유가 이 시장이 잘못됐다. 시장한테 다 맡겼더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 이해됐죠? 예, 그래서 나온 것이 시장 실패고, 이 시장 실패 때문에 이 45년도서부터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부터 70년대 중반까지 뭐가 나타난 거예요? 복지국가 융성, 국가가 복지를 하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시장 실패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45년 이후에 복지국가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첫 번째 역선택, 도덕적 개입. 아이고, 중요하다. 이거 시험에 너무 잘 나오죠? 여러분, 자, 시장은 실패해요. 시장은 문제가 많다는 뜻이야.
그 첫 번째가 정보의 비대칭성. 자, 이거 시험에 너무 잘 나오죠? 다시 정보의 비대칭성. 자, 이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하는 말은, 자, 시장 안에서는 시장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잖아요. 그죠? 생산하고 소비하고 거래가 이루어져요. 생산자, 소비자 간에. 그런데 그 생산자와 소비자가 완전하게 노출되어진 정보를 공유했었을 때 이상적인 시장이 된다고 보는 거야.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원리가 경쟁이거든요. 경쟁을 통해서 상품의 질이 좋아지고 가격이 떨어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그죠? 그런데 그 경쟁이 이루어지려면은 완전한 정보가 공개되어져야 돼. 생산자, 소비자가 정보를 완벽하게 공유하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물건이 이렇게 하나 있잖아. 이 물건의 질이 어떤 건지, 이 질을 생산해내기 위해서 가격이 얼마만큼 원가가 들어가 있는지 정보가 소비자도 갖고 있고 생산자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소비자가 어이씨 이거 딴 애들은 이게 원래 원가가 100원인데 여기다 10원을 붙여갖고 110원으로 파는데 너는 왜 이거 200원에 팔어? 그럼 생산자는 어떻게 될까? 질을 높이든지 아니면 가격을 떨어뜨리든지 이 결정을 해서 더 좋은 생산품을 만들려고 할 거예요. 그런 시장을 경제학에선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해요. 무슨 경쟁 시장? 자, 그런데 실제 완전 경쟁 시장은 세상에 존재할까 안 할까? 할 수 없어요. 그게 없다는 게 문제야. 자, 우리 이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오는데 이 정보의 비대칭성은 조지 에컬로프, 이름이 에컬로프예요. 다시 뭐라고? 에컬로프가 이 정보의 비대칭성 개념을 제시하면서 이것 때문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절대 안 걸어 다니고 에스컬레이터를 타든지 로프를 타고 매달려서 다녔어요. 에컬로프, 알았죠? 자, 여기 좀 볼게요. 이 에컬로프가 정보의 비대칭성 개념을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이 정보의 비대칭성 개념을 얘기하기 위해서 중고차 시장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중고차 시장은 이 중고차에 관한 정보를 누가 갖고 있을까요? 파는 사람이 갖고 있어요? 사는 사람이 갖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물건을 파는 놈이 있고 그걸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중고차에 대한 정보는 파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이 갖고 있어요. 맞잖아요. 이게 침수차야. 물에 폴라당 빠졌다가 나온 차야. 침수차 뭔지 아시죠? 자, 어쨌든 자, 저 좀 볼게요. 그 중고차 시장은 차가 있는데 얘가 압도적으로 정보를 갖고 있어. 물에 폴라당 빠졌는 차에 대한 정보를 차를 깨끗하게 청소를 해놓으면 소비자는 이게 중고 침수차인지 아닌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지. 그러면 결국 이 살려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비합리적인 결정을 해. 가격이 100만 원도 안 될 거를 200만 원, 300만 원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것은 한쪽으로 정보가 소비와 생산과 관련된 정보가 한쪽으로 쏠려 있는 현상을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합니다.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비대칭. 대칭은 이게 평평하게 대칭인데 한쪽으로 정보가 쏠려 있다는 거야. 생산, 소비와 관련되어진 정보가. 이해됐나요? 자, 그때 자 보시면 이걸 사회복지 분야에다가 적용을 해서 쓰는데 요거 지워도 되죠? 정보의 비대칭성 우리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국가가 왜 의료보험제도, 건강보험제도를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왜 고용보험제도를 국가가 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를 설명할 때 이 정보의 비대칭성을 써요. 어디하고 어디? 의료보험하고 고용보험.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보험을 2000년도서부터 건강보험이라고 부르고 있죠? 예, 국민건강보험 같이 기억해 두세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볼게요. 이런 거야. 보험회사가 있어요. 보험사가 있고, 보험에 가입을 원하는 자가 있어. 보험회사가 있어요. AIG 생명하고, 보험 가입을 원하는 자가 있어. 자, 누가 더 많이 보험 수가와 관련되어진 정보를 알고 있을까요? 보험사일까? 문제는 얘가 더 많이 알고 있는 거야. 얘가 중요해. 얘가. 누가? 가입을 원하는 자. 보험 수가라고 하는 것이 보험료를 얼마만큼 걷어야 되느냐. 보험료를 얼마만큼 걷어야 되느냐는 얼마만큼 지출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예상을 근거로 해서 걷어야 되죠. 보험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수지상등 원리를 쓴다 그랬잖아요. 너무 많이 걷어도 큰일 나요.
그럼 가입을 안 해요,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너무 적게 걷어. 보험회사 망해요. 근데 적당하게 걷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은 위험 발생 가능성이 큰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고혈압, 당뇨병, 이런 사람들한테는 보험료를 좀 많이 걷어야 돼요.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집안의 경험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정보는 누구만 알고 있지? 가입을 원하는 자만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야. 보험회사는 그 정보를 몰라요. 이게 정보의 비대칭성이 한쪽으로 정보가 쏠려 있는 거야. 그 한쪽이 어디야? 보험 가입을 원하는 자입니다. 이게 두 가지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두 가지 문제를 발생시킨다. 자, 보험 가입 전과 보험 가입 후에 문제가 발생을 해요. 가입 전과 후. 다시 뭐라고? 전과 후. 이 보험 가입 전에 발생하는 문제를 역선택 문제라고 합니다. 무슨 문제? 역선택.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보험 가입 전에 발생하는 문제를 역선택. 역선택이라는 말은 거스릴 역자입니다. 우리 역진적 할 때 배웠잖아요. 아까 전에. 뭐냐면 보험회사 입장에서 손해를 줄 사람들이 더 열심히 가입하려고 하는 거야. 거꾸로 된 놈들이 더 열심히 선택해, 보험을. 내가 지금 건강하잖아요. 그럼 보험 가입하려고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해요. 야, 그 돈 갖고 소고기 사 먹지, 그죠? 롯데리아 햄버거를 먹으면 안 되겠구나.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병 이런 거 갖고 계신 분들이 더 열심히 보험에 가입하려고 애를 쓰겠죠. 그걸 역선택이라고 합니다. 이건 보험 가입 전에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자, 두 번째가 모럴 해저드라고 불려지는 도덕적 K 문제가 이 보험 가입 후에 발생을 해요. 가입 후에. 도덕적 K라는 뜻은 뭐냐면 얘는 자, 정책론에서 도덕적 K는 주로 사회보험제도를 설명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사회보험제도. 얘는 뭐냐, 보험 가입한 후에 그 위험 발생의 노출에 대해서 신경을 기존보다 더 많이 쓰지 않는 거야. 왜? 보험료를 누가 내주지? 보험사가 내주잖아요. 그럼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실손보험 가입하신 분들 평상시에 내 돈 내고 절대 도수치료 안 받습니다. 맞죠? 근데 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어떡하지? 필사적으로 도수치료 받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예, 맞잖아. 왜? 보험회사가 돈을 내주니까. 그걸 도덕적 K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무슨 얘기인지? 자, 얘네들이 무슨 일을 발생시키냐면 보험료를 어떻게 쭉 하고 끌어올려요. 그렇게 되면 자, 소비자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자, 우리 한번 잘 들어보세요. 국가가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의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우리 요 얘기만 흘려서 들으세요. 1899년에 라운트리 보고서 썼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 빈곤선 개념을 최초로 찾아내요. 그 1차 빈곤, 2차 빈곤이라고 하거든요. 라운트리가 1차 빈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먹는 거, 입는 거, 연료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를 1차 빈곤이라 그랬어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2차 빈곤이 뭐지? 2차 빈곤은 먹는 거, 입는 거, 연료비는 해결이 돼요. 되는데 문제는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써야 돼. 그 다른 용도가 뭘까? 가족이 아파요. 내 가족이 아파갖고 병 들어서 막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먹는 거, 입는 거에 돈 쓰겠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돈을 쓰는 순간에 나는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의료비는 그리고 전문가인 의사한테 그 다음에 의료 장비라고 하는 특수하고 아주 고급진 서비스거든요. 그게 비용이 낮아요, 높아요? 굉장히 높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예. 그래서 어떡하냐. 국가들이 사회보장 체계를 구축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의료보장 체계예요. 자,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이 뭐예요? 1883년 독일의 질병보험. 알았죠?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은 뭐예요? 자, 산재보험이 잘 들으세요. 1963년 11월 달에 산재보험법이 제정되거든요. 그리고 12월 달에 의료보험법이 제정이 돼요. 한 달 차이. 뭔 얘기인지 됐나요? 국가들이, 자, 영국에서 사회보험 제도 구축, 영국의 최초 사회보험이 뭐라 그랬어요? 국민보험법이 뭘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그렇죠. 건강하고 실업이에요. 뭔 말인지 되세요? 그래서 국가가
사회보장 체계를 구축할 때 맨 처음으로 도입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의료보험이에요. 이해됐나요? 네. 그런데 가격이 높아지니까 그걸 구축하겠어요? 못하겠어요? 그 소비자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어떡하냐? 야, 미안하다. 가난한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나 안 아픈 사람 전부 다 가입시켜버리자. 그래야만 위험 분산할 수 있다. 그래서 강제 가입이 도입된 거예요. 자, 강제 가입은 아픈 사람, 안 아픈 사람 전부 다 보험에 강제로 가입시키는 거죠. 강제 가입이 도입되게 된 원리는 뭐예요?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이에요. 이해됐나요? 정보의 비대칭성. 뭔지 알겠죠?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발생하는 두 가지 현상이 보험 가입 전에 발생하는 역선택과 가입 후에 발생하는 도덕적 개입. 지금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역선택, 도덕적 개입, 정보의 이건 한물이야. 그죠? 됐나요? 자, 두 번째. 규모의 경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면 무조건 비용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부가 개입해갖고 강제 가입을 통해서 안 아픈 사람한테도 돈을 걷어들이잖아요. 그래서 비용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거야. 그건 정부만 할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시장 실패 때문에 정부가 시장 안에 개입하는 거예요. 됐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규모의 경제가 있다. 무슨 경제? 규모의 경제라는 말은, 자, 볼게요. 생산이나 또는 소비에 있어서 그 생산량과 소비량이 증가할수록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는 논리가 규모의 경제예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 연탄을 한 장 구입할 때랑 연탄을 100만 장 구입할 때랑 가격이 같을까요? 아닙니다. 어느 때가 더 쌀까요? 그렇죠. 많이 구입할수록 싸지는 거예요. 그걸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경제 주체는 가계와 기업과 국가, 정부가 있어요. 이 중에서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해서 효율이라는 것은 비용을 절약하는 거라 그랬죠?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제일 유리한 것이 뭘까요? 국가밖에 없어요, 국가. 국가가 한 번 사들이면은 정부에서 연탄 사들일 때 또는 쌀을 사들일 때 한 포 살까? 사면은 몇백만 포씩 사갖고 뿌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만큼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규모의 경제라고 하더라. 효율적인 측면에서 이런 대량 소비, 대량 생산을 통해서 비용을 떨어뜨리는 걸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데,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효율성을 달성시키는 데는 경제 주체 중에서 누가 제일 유리하다? 국가가 유리한. 그래서 국가가 시장 안에 개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여기에 능력에 따른 분배가 나와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시 능력에 따른 분배. 이거 말장난 같은 문제인데 이거 계속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시험 문제 나왔어요. 지금부터 보자고요. 시장에서 일어나는 분배를 우리는 1차적 분배라 그래요. 무슨 분배? 1차적 분배. 시장 안에서는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은 좋은 걸 많이 사고,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은 나쁜 걸 조금 사요. 나쁜 걸 사고 또 조금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걸 1차적 분배라 그래요. 자, 얘 똑같은 말을 쌍방적 거래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시장 안에서 벌어지는 이건 쌍방적 거래입니다. 쌍방적 거래가 뭐지? 시장은 이거 갖고 싶어요? 분위기 파악을 못해. 갖고 싶어요? 얼마? 얼마? 조금만 더 쓰세요. 빨리 주세요. 줄게요. 5,000원. 예, 좀 이따 계좌번호 알려드릴게요. 예. 자, 뭐가 일어나지? 내가 이걸 갖고 싶으면 저 사람한테 뭔가를 받고, 뭐가 일어나?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래. 이해됐죠? 시장은 쌍방적, 사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 거래가 발생을 해요. 자, 이 시장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능력에 따른 분배라 그래요. 다시 뭐라고? 능력에 따른 분배라는 게 뭐죠? 시장에서는 사람마다 신이 인간을 창조할 때 능력을 다 다르게 만들었어요. 똑같이 만들면 좋은데 다 다르게 만들었어. 의사가 있고, 그렇죠? 예,
우리 같이 헌신하는 사회복지사가 있는 거야. 의사는 얼마 받아요? 시장 안에서 자원을 분배받는데 능력이 많은 사람은 분배를 억수로 많이 받고 능력이 적은 사람은 조금밖에 못 받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걸 능력에 따른 분배라래요. 자, 이것도 똑같은 말이 있어요. 능력에 따른 분배, 또 똑같은 말이 없다. 예, 없고. 자, 반면에 국가가 시장 안에 개입하잖아요. 이 국가가 시장 안에 개입하는 것을 2차적 분배라래요. 무슨 분배? 두 번째, 국가가 개입해서 강제로 분배를 시키는 거예요. 강제로. 야, 부자, 너 갖고 있는 것 좀 내놔봐. 국가의 공권력을 통해서 강제로 분배시키는 걸 2차적 분배라 그래요. 자, 국가의 개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분배가 뭐라고? 2차적 분배. 이거 똑같은 말이 소득 재분배예요. 다시 뭐라고? 소득 재분배. 왜 재분배죠? 여기서 일어났던 분배를 다시 분배한다. 그래서 소득 재분배라고 합니다. 자, 이 똑같은 말이 일방적 이전이라 그래요. 소득의 뭐라고? 일방적? 시장은 일방적 이전을 추구해요. 일방적 이전이라고 하는 것이 한 방향으로 이전은 대가를 받지 않고 주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부자가 빈자한테 소득을 옮겨주는 거예요. 그냥. 대신에 빈자는 부자한테 대가를 줘야 안 줘요? 안 주죠. 예, 그래서 일방적 이전이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똑같은 말이 능력에 따른 기여라고. 이게 말장난 같잖아요. 능력에 따른 분배는 시장인데 능력에 따른 기여는 뭐라고? 국가가 시장 안에 개입해서 하는 거예요. 능력에 따른 기여라는 게 뭐죠,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기여를 많이 하고 능력이 많은 사람은, 능력이 적은 사람은 기여를 조금 하는 거야. 이것도 똑같은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필요. 그렇죠. 필요나 욕구에 따른 분배라 그래요. 다시 필요나 욕구에 따른 분배. 나 필요가 있어요. 근데 능력은 없어요. 나 저거 먹고 싶은데 나 저거 먹고 싶거든요. 근데 저거 살 돈은 없어요. 나 선생님 저거 먹고 싶어요. 나 저거 먹고 싶은데 저거 살 돈은 없어요. 그렇죠. 나 능력은 없는 거야. 근데 필요는 있죠. 그럼 국가가 나서서 어떻게 하는 거죠? 너 필요 있으니까 그냥 줄게. 이해됐나요? 이게 지금 전부 말장난 같은데 이걸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 능력에 따른 분배, 능력에 따른 기여. 말장난 같죠? 근데 이게 거의 한 해도 안 빠지고 나와요, 시험에. 정리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능력에 따른 분배는 어디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걸 능력에 따른 기여라고 해야지 맞죠? 이해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거 꼭 좀 이게 정말 우리가 국어 시험을 보는 건지 정책론 시험을 보는 건지 그죠? 자, 그 다음에 15번에 에스핑 안데르센 나왔다. 이거 시험에 안 나오면 기적이 일어난 거라 그랬지. 이건 100% 나와요. 에스핑 안데르센. 예. 뭐 다 나온대. 예. 에스핑 앤더슨 복지과 유형화 이론 중에 맨 마지막에 있어요. 왜 나오냐? 이 이론이 1990년대 만들어지는데 한 30년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정평 있는 이론 체계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대학원 가잖아요. 대학원 가서 대학원 사회복지학과를 이렇게 가시면은 임상과 정책 이렇게 두 파트로 갈려져서 대학원에서 석사과정 공부하거든요. 임상은 현장에서 실천하는 사회복지사, 정책은 이런 거시적인 정책들을 만들고 이 정책들을 분석하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정책 관련 논문을 쓸 때 이 정책 분석 논문을 많이 써요. 그때 다 에스핑 앤더슨 거 갖고 써요. 가장 정평이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 시험에도 얘가 꼭 나오는 거예요. 가장 정평이 있고 모든 교수들이, 모든 학생들이 다 이거를 반영해서 정책 논문을 써요.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꼭 나온다. 너무 잘 만들어줘서 모델이. 자, 에스핑 앤더슨이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어떻게 알았죠? 덴마크인지. 응? 맞아요. 안데르센. 예, 영어 표현으로는 앤더슨이라고 있고 덴마크식 표현으로는 우리 안데르센 인어공주 아시죠? 그러니까 안데르센이라고 있는 거예요. 시험에도 앤더슨이라고도 나오고 안데르센이라고도 나와요. 시험에 딱 나왔을 때
교수님 여기 앤더슨이요.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나한테. 자, 중요한 게 에스핑과 앤더슨이 아니고 에스핑 앤더슨이에요. 한 사람이요. 윌렌스키와 르보가 아니에요. 윌렌스키와 르보지 윌렌스키 르보가 아니에요. 알았네? 그건 두 사람이야. 알았죠? 이걸 가져다 놓고 어떤 분이 에스핑 씨하고 앤더슨 씨래요. 한 사람이야, 한 사람. 알았죠? 자, 볼게요. 자, 에스핑 앤더슨 얘기를 좀 해볼 테니까 빨리 정리 한번 해봅시다. 에스핑 앤더슨은요, 복지국가를 유형화시키는데, 복지국가를 분류해 본 겁니다. 맨 앞에서 우리가 복지국가 분류를 처음 해본 사람이 바로 윌렌스키 르보예요. 그 윌렌스키 르보가 자녀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 제시를 했던 거예요. 그 60년대. 그리고 나서 이제 90년대에 와가지고 뭐가 등장한 거예요? 이 에스핑 앤더슨 것까지를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자, 저 잠깐 보시면 이 에스핑 앤더슨은 복지국가를 유형화시킬 때 유형화 기준을 세웁니다. 이 기준이 3개야. 기준이 3개. 3개. 첫 번째가 탈상품화. 계층화. 그 다음 국가, 시장, 가족의 역할 정도. 자, 탈상품화 개념은 시험에, 이거 꼭 나온다고요, 시험에. 에스핑 앤더슨은. 자, 200문제 중에 지금 우리는 한 문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 탈상품화라고 하는 게 뭐냐. 저를 잠깐 보시면 이런 거예요. 이걸 정확히 노동의 탈상품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18세기 이후에 자유방임주의가 시작됐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력을 자본가들한테 상품으로 내다 팔기 시작한 거예요. 이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특성을 갖게 되는데 질이 좋은 상품은 가격을 높게 받고 질이 낮은 상품은 가격을 처참하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상품화가 되면서 여성이나 또는 아동의 노동력은 질이 낮게 평가를 받아서 시장 안에서 거래될 때 어떻게 값어치가 낮게 거래가 됐던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됐나요? 다시 말해서 자, 거기에 탈자가 붙었단 말이야. 이 탈상품화는 언제부터 본격화됐냐 하면 우리 복지국가 융성기 있죠.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그때부터 국가가 뭘 하기 시작하지? 일을 하지 않아도 무상의 급여를 제공해 준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자, 탈상품화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노동시장 안에 상품으로 내다 팔지 않아도 무상의 급여를 통해서 생존할 수 있는 정도, 그걸 탈상품화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아주 쉽게 가면 뭐지?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으면 그게 탈상품화 정도가 높은 거예요. 꼭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으면 그게 탈상품화 정도가 낮은 거예요. 이해됐나요? 에스핑 앤더슨은 이 탈상품화 정도가 높을수록 복지국가라고 봤어요. 일을 하지 않아도 국가가 무상으로 뭔가를 주면 그거 갖고 먹고 사는 거야. 됐죠? 자, 두 번째가 계층화입니다. 뭔 화? 계층화. 자, 계층화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계층인데, 자, 가장 높은 계층과 낮은 계층이 있었을 때 이 사이의 갭을 계층화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계층화 정도. 이 계층이 이렇게 낮아질수록 어떻게 돼? 밑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거예요. 계층이 높으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 한번 해봐. S그룹 회장님 될 수 있어? 우리 사회는 굉장히 계층화가 심한 사회예요. 대한민국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 계층화를 없애는 방법은 뭐냐면 국가가 이 계층의 상부분에 이르는 이 소득이 높은 사람들한테 잔뜩 세금을 걷는 거야. 벌어들이는 수익에 막 7, 80%씩 세금을 걷어요. 그 스웨덴, 노르웨이 같은 나라들 있죠. 이런 나라들은 조세 부담률이 자기 소득의 50에서 60%까지 돼요. 다 세금 내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럼 계층화가 어떻게 될까? 줄어들겠죠. 이해됐나요? 자, 마지막으로 국가시장가족, 다시 국가시장가족이 개인의 생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느냐? 국가가 지느냐? 시장이 지느냐? 가족이 지느냐? 개인의 생존, 나의 삶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느냐? 국가가 지느냐? 시장이 지느냐? 가족이 지느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복지국가를 유형화시켰다. 다시 한번. 에스핑 앤더슨의 복지국가 유형화의 기준이 몇 개? 3개입니다. 첫 번째, 탈상품화, 계층화, 그 다음에 국가, 시장,
가족의 역할 비중이라고 얘기해요. 역할 비중. 됐습니까? 이것에 따라서 복지국가를 세 가지로 나눴다. 세 가지. 이분이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세요. 빨리 쓰세요. 불교 신자. 이렇게 쓰죠. 이분이 다니셨던 절이 있습니다. 그 절이 자보사. 에스핑 앤더슨께서 다니셨던 절 이름이 뭐라고요? 자보사. 놀라운 사실은 불교 신자라고 진짜 쓰는 거야. 불교 신자. 불교입니다. 불고가 아니고 불교. 불고기 할 때 불고가 아니고, 예. 자, 불교 신자 아니에요. 예. 자보사. 다시 뭐라고? 자보사. 자, 자유주의 복지국가, 보수주의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이렇게 나눴어요. 자보사. 알겠죠? 예? 선생님 잘 정리하셔야 돼요. 선생님 이거 정말 지금 막 섞이기 시작할 수 있거든. 이 친구 나뭇결 자보사 막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예. 자보사. 자, 이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어떤 나라냐면 지금부터 볼게요. 탈상품화 정도가 극히 낮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지? 일을 안 하면 굶어 죽는 나라예요. 여기는. 이해됐나요? 계층화 수준은 극히 높아요. 이해됐나요? 무슨 소리지? 밑에 있는 애가 위에까지 갈 수 있어 없어? 죽었다 깨도 못 가요. 알겠나요? 그 다음에 자, 개인의 생존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주어지냐 하면 시장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요. 시장 안에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먹고 살 수 있는 거고. 알겠습니까? 또는 내가 일을 할 수 없더라도 시장에 자발적 기여금이나 후원금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갖고 먹고 사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자유주의 복지국가라고 합니다. 이해됐나요? 에스핑 앤더슨은 이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대표적인 예로 미국을 뒀어요. 미국. 여러분, 미국 사회가 그래요. 일 안 하면 굶어 죽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알겠나요? 그러면서 자,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자, 여기 좀 볼게요. 극단적인 선별주의 정책을 펴요. 무슨 정책? 정말 굶어 죽을 사람. 시장 원리에 의해서도 정말 굶어 죽을 사람만 국가가 골라다가 사회복지 정책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사용하는 주된 사회보장 정책은 뭘까요? 공공부조죠. 그렇죠. 우리 사회보장 정책은 3개밖에 없다 그랬었어요. 공공부조 정책을 쓰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두 번째가 보수주의인데 시험엔 압도적으로 얘가 잘 나와요. 특이하거든, 얘가. 특이합니다. 이건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들이에요. 특이해서 얘가 잘 나오는데 얘를 다른 말로 조합주의라고도 해요. 무슨 주의? 조합주의. 자, 저 잠깐 볼게요. 이 보수주의 조합주의 국가의 대표적인 예가 독일이나 프랑스로 봤어요. 이 나라들은요, 산업혁명이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수공업이 발달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산업화가 수공업 위주로 잘 이루어졌던 나라야. 근데 이 수공업자들이 뭘 만들었는지 아세요? 길드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길드? 그러니까 수공업자들이 물건을 애써가지고 손으로 물건을 만들었거든? 그걸 시장에다 내다 팔았어. 팔았는데 뭐 하냐면 같은 종류의 상품이 시장에 나오면 가격 경쟁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경쟁이 붙으니까 무슨 짓이 벌어지겠어요? 그렇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애써서 만든 이게 기계로 만드는 것도 아니니까 물건 만들 때 얼마나 힘들겠어. 그 물건이 시장 안에서 헐값에 판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끼리 수공업자들의 조합을 만들자. 그게 길드예요. 이 독일이나 프랑스에서 길드를 만듭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길드를 만들어서 얘들이 뭘 하냐면 가격 담합을 해요. 가격 담합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길드 조직이 점점 세분화되면서 잘 보세요.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조합을 만들고 이 조합원들끼리 공제조합이라는 걸 구성합니다. 무슨 조합? 이게 중요해. 공제조합. 무슨 조합? 공제조합이 뭐냐 하면 그 조합에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돈을 객출을 해요. 우리가 공제라는 말이 내가 벌어들인 수입의 일부를 공제, 아예 원천 징수를 하는 거야. 그 조합에다가 싸놨다가 조합원이나 또는 조합의 가족들 중에 누가 병 걸리거나 돈이 많이 들어갈 사건에 노출되잖아요. 그럼 그 공제조합에서 저축해놨던 돈을 갖고서 지원해 주는 거야.
이 공제조합이 바로 사회보험제도의 기원이에요. 다시 공제조합이 뭐라고? 사회보험제도의 기원이에요. 이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는 이런 공제조합을 굉장히 중시했어요. 이해됐죠? 자, 문제는, 자, 여기 잘 보세요. 자,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 보수주의 국가는 첫 번째, 공제조합인데, 저 잠깐 볼게요. 이 공제조합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내가 한번 조합원이 되잖아요. 그럼 평생 직장 이동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얘네들은 우리가 독일 용어 중에 마에스트로라는 말 들어봤어요? 그게 장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장인어른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father-in-law, 장인어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장인어른이 아니고, 뭡니까? 자, 뭐냐면 얘네들은 평생 직장이 있죠. 한 직장 안에 들어가면 평생 거기서 직장 생활을 해요. 그 조합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무슨 짓을 하지? 그 조합에서 나오잖아요? 지 아들들도 그 일을 시켜요. 그러니까 대대손손 그 일을 계속하는 거야. 독일 사람들이 그래요. 이해됐나요? 그러면서 그 분야의 최고 기술자가 되는 거야. 그건 마에스트로, 장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독일산 제품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여러분. 독일산 제품 좋죠. 독일산 제품 쓰시는 거 있으세요? 칼. 그 독일산 칼 이름이 뭐지, 그거? 아, 쌍둥이, 맞아. 쌍둥이 칼 있다. 뭐? henkel. 또 독일산 뭐 쓰시는 거? 냄비. 또 압력솥. 자, 이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자, 얘네들은, 자, 요거 봐요. 조합별로 분절된, 뭐라고요? 불전된, 우리가 이 공제조합이 사회보험제도의 기원이라 그랬죠? 사회보험제도가 발달했어요. 다시, 조합별로. 공제조합에서 나왔다 그랬죠? 우리가 뭘 배웠냐면 1883년에 독일에서 최초의 사회보험인 질병보험이 만들어졌다고 배웠죠? 그 질병보험이 기존의 공제조합을 기원으로 해서 그 공제조합에 속해 있었던 조합원들을 강제가입시켜버린 거예요. 원래 공제조합이 있었거든요. 자기네들 회사, 특히 이제 석탄 공제조합이라 해서 광부들 있죠. 광부들이 공제조합에 속해서 막 석탄 캐는 일을 하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임의적으로 조합비를 공제해가지고 이렇게 모아놨다가 지네들끼리 다치거나 뭐 산재당하고 이러면은 그 비용을 갖고 해결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국가가 나서서 강제로 가입해. 라고 한 게 그게 최초의 사회보험인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조합으로 하되 분절되어져 있어. 뭐가 돼 있다고? 분절돼 있다는 것은 뭐냐면 위험별로 보험제도를 만든 거예요. 독일이 그래서 어떻게 질병보험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산재보험 따로 있고, 국민연금 따로 있고, 노령 및 폐질보험이 국민연금이에요. 이렇게 분절된 형태의 사회보험제도를 만든 거예요. 이해됐나요? 무슨 얘기인지? 조합별로. 이해됐죠? 그러면 자,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이 조합별로 만들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터지냐면 사회보험제도, 보험제도들은 전부 다 위험분산 원리가 반영돼야 된다 그랬죠. 근데 조합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위험분산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위험분산이 안 된 거야. 뭔 일이 터졌냐면 이런 게 있어요. 광부조합이 있고 금융업조합이 있거든요. 누가 더 산재에 노출될 가능성이 클까요? 광부들이겠지. 근데 광부하고 금융업에 있는 사람 중에 수입은 누가 더 많을까? 공제는 금융 쪽에서 더 많이 일어나는데 사고는 얘네들이 더 많아요. 광부 쪽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돈은 얘네들이 더 많이 써야 되는데 조합에 만들어놓은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시험에 자꾸 나오는 것이 조합 방식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사회보험을 위험분산에 굉장히 취약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해됐나요? 자, 두 번째. 얘네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이 나라들은 자, 기독교 국가들이에요. 기독교. 여러분 여기 혹시 종교 있으세요? 기독교 손 들어보세요. 기독교. 빨리.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여러분 기독교 경전의 The Bible 성경책 아시죠? 거기 보면은 창세기 5장이죠. 5장.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내쫓기는 사건이 있어요. 그때 3장이에요? 3장이에요?
5장은 참 아담의 족보 얘기가 나오죠? 맞죠? 혹시 목사님이세요? 3장이에요? 맞아요. 5장은 맞아요. 족보 얘기가 나와요. 아담과 아담의 족보.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말랄레, 야렛, 무드셀라, 라멕, 노아. 그죠? 그렇죠. 맞지? 그래, 3장. 오케이. 자, 그 3장이 나와. 근데 거기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면서 남자하고 여자한테 명령을 딱 줬어요. 신이 어떻게 명령을 줬냐? 남자, 넌 평생 일을 해라, 이 자식아. 여자, 너는 애를 낳고 키워라. 뭔 얘기인지 알겠죠?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분명히 정해준 거예요. 이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남성이 해야 될 일과 여성이 할 일이 정확히 정해져 있는데 남자가 생계를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 보시면 이게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 보수주의 국가는 종교 문화적인 영향을 받아. 자, 우리가 인행사 시간에 종교도 문화라고 배웠죠? 무슨 문화죠? 종교가 거시 문화예요? 우리 문화 종류, 요즘 문화 종류, 이거 문화 시험 문제 인행사에 꼭 하나 나오잖아요. 문화 종류는 다 물질 문화가 있고 비물질 문화가 있고. 그래 여기서부터 얘기해봐요. 그 다음 뭐야? 이 비물질 문화 안에 두 가지가 있죠? 그렇지. 규범 문화가 있고 관념 문화가 있잖아요. 이거 시험에 맨날 나오는데. 다시 문화 종류는 크게 물질 문화하고 비물질 문화. 비물질 문화 안에 규범 문화, 관념 문화가 있다. 이 규범 문화 안에 법, 그렇죠? 관습 이런 거고, 관념 문화 안에 종교, 그렇죠? 사상 이런 것들이 관념 문화예요. 알았나요? 시험에 맨날 나오잖아요. 이 물질 문화는 뭐 식문화, 피복 문화, 옷 입잖아요. 옷. 그렇죠? 이런 것들을 물질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 문화, 비물질 안에. 플리즈. 오 마이 갓. 자, 그래서 자, 종교 문화적인 영향. 됐어요, 여러분? 종교 문화적인 영향을 받아서 자, 남성 생계 부양자 모형. 다시 뭐라고요? 남자가 생계를 책임지는 거예요. 남자가 생계를 책임지는 거예요. 여자는 집에서 남자가 벌어온 소득을 갖고서 아이들을 키우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걸 다시 한번 남성 생계 부양자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 문화적 영향을 받아서. 얘는 그러다 보니까 자, 볼게요. 탈상품화 정도는 어떨까요? 탈상품화 정도는 일정 정도 있어요. 일정 정도 있는 거야. 자, 계층화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중요해. 계층화 유지가 돼. 왜 유지가 되냐면 사회보험제도 때문에 유지가 되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 뭐 때문에? 여러분 항상 사회보험제도 하면 연금제도를 생각하라 그랬었어요. 내가 노동시장에서 젊었을 때 열심히 일을 했잖아요. 연금은 보통 어떻게 내? 일을 많이 해서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나중에 늙어서 받는 연금액도 많지만 그렇지 못하면 연금액이 적지요. 다시 말해서 국가의 사회보장, 자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국가의 사회보장제도 또는 사회보험제도가 주된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뭐가 된다고? 뭐가 된다고요? 계층화가 유지가 되는 거야. 젊었었을 때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늙어서도 많이 연금 받고 젊었었을 때 돈 조금 버는 사람이 늙어서도 연금을 조금밖에 못 받고 유지되는 거예요. 계층화가. 이해됐나요? 자, 얘는 삶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요? 남성 생계 부양자 모형. 국가시장 가족 중에서 가족의 책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가족. 남자가 벌어 들여온 연금을 갖고 여자는 주로 일을 안 하거든요. 그럼 남자가 벌어들인 연금을 갖고 노후도 그거 갖고 먹고 사는 거예요. 가족의 책임을 강조 안 강조? 강조한다. 됐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보수주의 국가의 주된 사회보장 정책은 사회보험제도고 자, 사회민주주의 국가가 마지막입니다.
얘는 자 에스핑 앤더슨은 이 사회 민주주의 국가를 가장 이상적인 복지국가로 봤어요. 얘는 어떻게 하냐면 탈상품화 정도가 극에 달아.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어요. 대표적인 국가가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를 들었거든요. 여러분 스웨덴 가보셨어요? 진짜로 일을 안 해도 먹고 삽니다. 학교 다니겠다. 그러면 일을 안 하고 학교 다니면은 학비 다 대주고요. 생활비 다 대줘요. 가고 싶어. 괜찮습니다. 가도 괜찮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이 밥숟가락 하나를 덜어줘서 고맙습니다. 농담이고 좋은 나라예요. 근데 가면 세금은 내가 버는 거 다 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탈상품화 정도는 극히 높고 계층화 정도는 극히 낮아요. 국가의 조세 정책 있잖아요. 조세 정책을 통해서 계층화 정도를 극히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기는 빈부격차가 거의 없어요. 대신에 기업들이 성장을 할까요, 못할까요? 기업들이 다 망하죠. 여러분 스웨덴의 볼보라고 하는 회사 들어보셨어요? 이게 스웨덴 회사였거든요. 지금 중국 가 있죠. 중국 회사 됐어요. 못 견뎌요, 세금 때문에. 볼보가 지금 중국 차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는 책임을 누가 질까? 국가가 지는 거예요. 얘네들의 주된 사회보장 정책은 뭘까요? 인구학적 기준에 따른 사회수당제도예요. 사회수당은 인간이 만든 사회보장 제도들 중에 가장 보편적이면서 가장 제도적인, 가장 좋은 제도예요. 사회수당이. 그러니까 복지국가들이 많이 사용하는 제도가 사회수당제도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문제 빨리 풀어보자고요. 복지국가 이용을 탈상품화, 계층화, 또 국가, 시장, 가족의 역할 비중 정도에 따라서 구분했다. 보수주의를 조합주의라고도 해요, 시험에. 보수주의 국가는 탈가족주의가 아니고 얘는 가족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가족주의와 통합적 사회보험이 아니라 분절된 사회보험이죠. 통합적 사회보험이라는 것이 사회보험을 묶어서 쓴다는 얘기인데 그게 아니고 분절돼 있어. 종목별로 다 잘라놨어요. 이해됐나요? 이것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위험분산 효과가 적달했죠. 특히 조합별로 가입을 시켜놨기 때문에 조합별로 여러분 우리 조합 방식이 뭐고 통합 방식이 뭔지 아시죠? 우리 요거 지울게요. 예. 자, 잠깐만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자 1963년에 의료보험법을 제정해요. 이때부터 조합 방식을 쓴 거예요. 그 조합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조합을 만들어서 어떻게 만들었지? 지역의료보험조합, 공무원의료보험조합, 그렇죠? 사립학교 교직원의료보험조합, 직장의료보험조합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해됐나요? 근데 이 조합 방식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뭐라 그랬죠? 위험분산 효과를 떨어뜨린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게 정책론에 나왔는데 1차 통합을 해요. 묻기 시작한 겁니다. 묻기 시작한 것이 바로 자 1997년이죠. 1997년에 국민의료보험법을 만들어요. 다시 97년에 무슨 법이요? 국민의료보험법을 만들어서 1차 통합을 하게 됩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통합을 했어요. 교직원을 여기다 통합을 시켰어. 그래 놓고 자 1999년에 국민건강보험법을 만들어요. 이래서 이게 2차 통합이거든요. 2차 통합을 통해서 모든 조합을 하나로 확 묶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어떻지?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빼놓고는 다 뭐가 돼 있어요? 건강보험 가입자죠. 뭔 말인지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이 가입을 해야 해요. 안 하죠? 예, 오직 자 이걸 통합 방식이라고 하는데 조합 방식의 반대가 통합 방식이에요. 알았나요? 우리나라는 자 5가지 전국민 대상 사회보험 중에서 5가지 전국민 대상 사회보험 중에서 건강보험하고 노인장교양보험 어떻게 돼 있냐면 건강보험의 가입자는 저절로 노인장교양보험 가입자가 돼요. 다시 건강보험 가입자는 저절로 어떻게? 노인장교양보험 가입자가 되는 거예요. 이 두 보험만 건강보험 요 두 보험만 어떻게 되는 거지?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그렇죠. 그 다음에 직장, 그
그 다음에 지역 사람들이 다 가입하는 거야. 전 국민이 싸그리다. 군인 빼놓고. 이해되셨습니까? 대신에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는 공무원이나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이 가입을 해야 안 해요? 안 하는 거죠. 이해됐나요? 통합 방식이 뭔지 이해가 되셨어요? 안 하죠. 왜 해요? 그 사람들이. 산재는 안 들어가요. 이해되셨죠? 이 다시 한번. 사립학교 교직원하고 공무원이 다 가입하는 보험은 뭐하고 뭐가 있어요? 건강보험하고 노인장교양보험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통합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부터? 99년부터 완전 통합이 됐어요. 1차 통합을 97년도에 국민의료보험법 제정을 하면서 1차 통합됐다는 게 재작년 시험에 한 번 나왔죠. 알았습니까? 됐어요? 자, 그래서 아직까지 독일이라는 나라는 무슨 방식하고 있어요? 통합적 사회보험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조합별로 분절된 사회보험 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위험분산 효과가 적다, 낮다? 높다? 위험분산 효과가 낮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자,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공공부조 비중과 탈상품화 수준이 낮은 편이다. 공공부조 비중이 높죠, 자유주의는. 그 다음에 탈상품화 수준은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공공부조 비중이 낮다는 게 틀렸죠.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알겠나요? 탈상품화 수준이 낮은 건 맞아요, 틀려요? 맞죠. 얘는 일을 안 하면 죽어요, 이 나라 가면. 우리나라 어디에 해당해요, 지금? 우리나라 자유주의 복지국가예요. 알겠죠? 자, 삼인주의 복지국가는 국가의 책임을 최소화하고 시장을 통해 문제 해결한다. 이건 어느 나라야? 자유주의죠. 삼인주의는 국가 책임이 제일 세요. 여기서 책임이라는 것은 생존에 누가 역할을 많이 하느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족의 역할 강조하는 것은 보수주의. 알았죠? 국가의 역할 강조하는 것은 삼인주의. 그래서 시장의 역할 강조하는 것은 자유주의.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보수주의 복지국가 예로는 프랑스, 미국인데 프랑스는 보수주의가 맞아요. 어떤 나라를 얘기했냐면은 이 보수주의 국가로 독일, 프랑스, 또 이탈리아 여기 붙어있는 나라들이죠. 그 다음에 자유주의 복지국가 미국, 영국 이런 미국을 얘기할 땐 영어로 표현하세요. 미국 알았죠? 예. 전부 다 바보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자유주의 복지국가입니다. 삼인주의 복지국가는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자, 꼭 좀 기억해 두세요. 됐죠? 얘가 시험에 맞을 안 나왔다. 내가 책임질게요. 자, 소득재분배. 자, 얘도 시험에 꼭 나오죠? 다 나와요, 다 나와. 뭐라고요? 자, 소득재분배 볼까요? 소득재분배는 국가가 시장 안에서 벌이는 2차적 분배를 소득재분배라고 한다 그랬죠? 예? 여기 좀 잠깐 빨리 볼게요. 소득재분배 유형이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자, 소득재분배 유형 빨리 정리하고 갑시다. 저를 볼게요. 자, 여기 좀 볼게요. 소득재분배, 여기 좀 잠깐 봐봐요. 예. 소득재분배는, 자,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제일 많이 출제가 되어지는 것이 수직적 재분배, 수평적 재분배. 이걸 우리가 세대 내 재분배라고 해요. 자, 세대 간 재분배가 있고 세대 내 재분배가 있다. 여기서 세대라고 하는 것은, 자, 세대 내 재분배는 뭐냐면 같은 근로세대. 무슨 세대? 근로세대. 근로세대 내에서 소득이 재분배되어지는 것을 같은 일하는 사람들, 보통 이걸 우리 통계학 용어에서는 생산가능 인구라고 해요. 무슨 인구? 생산가능 인구가 보통은 15세 이상 64세까지를 생산가능 인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 사이에서 재분배가 일어나는 형태를 두 가지, 수익적 재분배, 수평적 재분배라고 하더라. 자, 수익적 재분배는 뭐냐면 소득이 많은 사람이 소득이 적은 사람한테 재분배를 하는 거예요. 부자, 가난한 자한테.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앞에서 배우셨던 소득세 있죠. 누진적인 소득세들. 그게 바로 수익적 재분배가 일어나는 거고,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수익적 재분배가 있어요. 그게 바로 공공부조제도예요. 공공부조가 무슨 재분배가 일어난다고?
수익적 재분배. 공공부조는 어떻게 하냐면 돈을 많이 벌어서 세금을 내는 사람이 돈을 못 벌어갖고 그냥 혜택만 받는 사람, 수혜를 받는 사람한테 소득을 이전시키는 거거든요. 공공부조는 무슨 재분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수익적 재분배를 통해서 공공부조 제도가 굴러간다. 자, 수평적 재분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회적 위험. 사회적 위험. 자, 뭐냐면 사회적 위험에 덜 노출됐거나 또는 노출되지 아니한 사람이 사회적 위험에 많이 노출됐거나 또는 많이 노출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한테 재분배를 시키는 거예요. 사회적 위험이나 욕구가 적은 사람이 많은 사람한테 재분배 시키는 걸 수평적 재분배라고 하더라. 자, 사회보험제도들은 기본적으로 수평적 재분배를 추구해요. 사회보험은 어떻다고? 자, 되게 중요해. 시험에 잘 나오는데.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 우리나라 사회적 위험은 사회보장기본법 3조에서 정하고 있죠. 사실, 장로질, 양출빈 기억하세요? 그게 사회적 위험이에요. 그 사실, 장로질, 양출빈에 덜 노출된 사람들이 많이 노출된 사람한테 소득을 이전시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런데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사회보험제도는 완벽하게 수평적 재분배만 할까요? 수익적 재분배적 효과도 있어요. 다시, 사회보험은 수익적 재분배 효과도 있어. 어떤 식으로 있지? 우리 좀 이따 문제 풀어볼 텐데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있잖아요. 건강보험제도에 직장가입자 있죠? 건강보험자의 가입자는 어떤 가입자가 있어요? 또 그렇죠. 판타스틱해. 지금 이런 걸 우리는 혼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혼돈. 예. 우리 헷갈리면 안 돼. 잘 봐. 국민연금 가입자가 4개예요. 국민연금 가입자는 잘 봐요. 국민연금의 가입자는 지역가입자, 사업장 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 계속 가입자 4개. 다시 지역가입자, 사업장 가입자, 임의 가입자, 임의 계속 가입자. 자, 그런데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2개예요. 지역 가입자는 똑같아. 두 번째가 직장 가입자야. 사업장 가입자는 국민연금. 그 다음에 건강보험은 직장 가입자. 이해됐죠? 자, 그때 여기 좀 봐봐요. 요게 시험에 나왔어. 한번 뒤에 있는 것 좀 빨리 볼까? 이 문제, 19번 문제를 다 맞게 해줬거든요. 이거 누가 다 맞게 해줬을까요? 누구 때문에? 저 때문에요. 이거 내가 따졌거든. 이 바보 멍충이들이 출제를 잘못해갖고. 자, 여기 좀 봐봐요. 여기 좀 봅시다. 잠깐만 봐요. 왜 사회보험이 수직적 재분배적 효과도 얻느냐 하면, 자,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 지역가입자가 있는데,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어떻게 산출하죠? 자산조사를 해요? 여러분 잘 봐. 소득 인정액이라고 하는 얘기는 자산조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국가가 야, 네 자산은 얼마야? 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소득 인정액이라는 용어를 쓰는 제도는 전부 자산조사를 하는 공공부조 제도예요. 그 소득 인정액이라는 용어를 쓰는 제도들이 전부 무슨 제도? 공공부조 제도에서만 소득 인정액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소득 인정액은 가구의 소득 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갖고서 소득 인정액을 정하죠. 알죠? 무슨 얘기지? 그다음 기초연금하고 장애인연금에서는 소득 인정액이라는 용어를 써요. 똑같이. 걔네는 부부, 본인과 배우자 거만 봐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갖고 소득 인정액을 정하는 거예요. 다시 소득 인정액은 무슨 제도에서만 쓰는 용어라고요? 공공부조 제도에서만 쓰는 거예요. 알았죠? 자, 우리 여기 봐요. 건강보험은 자, 지역가입자가 있는데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가점수. 다시 뭐라고요? 다시 보험료 부가점수. 보험료 부가점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지역가입자는
자동차 배기량이 몇 cc냐? 내가 전세를 사는데 전세 보증금이 얼마냐? 내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의 현재 공시지가가 얼마냐? 그것에 따라서 보험료 부과 점수가 정해지고 부과 점수당 금액을 곱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걸 갖고 보험료를 산출하는 거예요. 다시 지역가입자는 뭐라고? 보험료 부과 점수 곱하기 부과 점수당 금액을 가지고서 보험료를 산출하게 되어 있어요. 또 하나 지역가입자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어져 있죠? 세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 세대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돼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 다음에 직장가입자가 있는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어떻게 산출해요? 자, 이거 잠깐 볼게요. 직장가입자는요. 자, 여기 좀 볼게요. 첫 번째가 소득 월액 보험료. 다시 뭐라고? 소득 월액 보험료가 있고 보수 월액 보험료가 있어요. 다시 소득 월액 보험료, 보수 월액 보험료. 자, 보수라는 게 여러분 뭐죠? 내가 일하고서 받는 월급이 보수죠. 그렇죠. 그러면 자, 내가 일하고서 받는 보수에다가 건강보험료율을 곱해요. 올해 6.8%인가? 그렇죠. 한 7% 돼요. 예, 그걸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정을 해. 그게 보수월액 보험료예요. 그럼 여러분, 보수월액 보험료는 누가 내요? 이건 세대가 내잖아요. 지역가입자는. 그렇지. 얘는 사장님하고 근로자가 절반씩 내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런데 소득월액 보험료가 있어. 소득월액 보험료. 다시 한번 보수월액, 소득월액 기억하셔야 돼요. 자, 소득월액 보험료라고 하는 것은 자, 직장가입자도 직장에서 받는 보수 외에 별도의 소득이 있잖아. 뭐 직장가입자가 임대업도 할 수 있고 자기가 그죠? 보이스피싱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예, 뭔지 알죠, 여러분? 보이스피싱 안 해보셨어요? 예, 그 다음에 뭐 길에다 삥 뜯기도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있단 말이야. 그 소득에 대해서 보험료율을 곱해서 보험료를 부과하는 거예요. 그걸 소득월액 보험료라고 해요. 여러분, 소득월액 보험료의 보험료는 누가 내요, 그러면? 이걸 사장님이 내줄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어떻게 된다? 근로자가 100% 부담하는 거예요, 얘는. 이해됐나요? 얘는 근로자가 100% 부담하는 거야. 알았죠? 알았죠? 여기 문제 좀 빨리 보면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노사가 절반씩 부담한다고 돼 있어요. 뭐만 노사가 부담을 해요? 보수월액. 그렇지. 보수월액 보험료만 절반 부담하는 거고 소득월액 보험료는 그렇죠. 보이스피싱에서 번 돈은 누가 내야 돼요? 그럼 내가 내야 되는 거예요. 다. 그죠? 하지만 자 여기 이거 틀렸죠. 그래서 근데 이게 맞다고 나왔거든요. 이 바보들이 출제를 한 거예요. 이거 제가 이의신청 넣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다 맡겨줬어요. 한 문제 건진 거야. 그러니까 출제자들도 잘 모르고 출제를 해요.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알았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사립학교 교직원은 이거 3자 부담 형식이라고 하죠. 이 사립학교가 되게 웃겨요. 자, 건강보험은 1999년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이 돼서 그게 2000년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기존의 조합 방식이 없어지고 무슨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통합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공무원이나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도 건강보험 가입자가 돼버렸거든요. 이해됐나요? 문제는 자, 우리나라 교직원 있잖아요. 교직원은 자, 사립학교 교직원이 있고 공립학교 교직원이 있어요. 국립대학이나 국가가 중앙정부가 만든 학교를 공립학교라고 하고 공립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뭐 인천시립대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공립대학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국공립대학교에 있는 이 교직원들은 신분이 공무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공무원들은 이 국공립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은 어떻게 할까? 돈을 사용자인 자기가 절반을 내고 국가가 절반을 내주거든요. 직장 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를.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그런데 문제는 사립학교 교직원이에요. 이 사람들은 신분이 공무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근데 문제는 이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이라고 하는 비영리법인 소속들이에요. 비영리법인은 돈을 벌어요, 못 벌어요? 못 벌어요. 그래서 이걸 국가가 좀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이걸 3자 부담 제도라고 합니다. 무슨 제도? 어떻게 하냐면 사립학교 교직원
당신이 50%를 내고, 알겠죠? 어떻게 사립학교 법인에서 30%를 내주고 학교 법인에서 국가가 몇 %? 20% 부담하게 돼. 532 기억하셔야 돼요. 532 알았죠? 532 예. 이제 막 섞이면 안 돼. 532 뭐 89와 불질러 헷갈리면 안 돼요. 예. 자, 됐죠 여러분? 국가가 20% 부담한다 맞죠? 이해됐나요? 학교 법인 30% 부담하고 얘도 시험에 여러 차례 나왔어요. 이 3자 부담 방식은 얘밖에 없어요. 건강보험의 사립학교 교직원인 직장가입자. 알겠습니까? 정리됐죠? 자, 지금 뭐 얘기하려고 했냐면 지금 사장님이 근로자보다 부자잖아요. 그 사장님이 어떻게 돼? 이 소득월액 보험료의 절반을 내주지요. 여기서 무슨 재분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수직적 재분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죄송할 건 없습니다, 선생님. 예. 자, 시험에 잘 나오는 거지. 이 수평적 재분배에 얘가 잘 나오는데 아동수당제도 있죠. 우리나라 아동수당. 이거 수평적 재분배예요. 아동수당이 뭐라고요? 수평적 재분배야. 우리나라 아동수당은 어떻게 돼 있어? 8세 미만 아동. 그렇죠? 자, 아동은요, 사회적 위험 중에서 사실장로질 양출비 중에서 양육. 애를 안 키우거나 또는 애를 조금 키우는 사람이 애를 많이 키우는 사람한테 어떻게 이전시켜주는 거죠? 아동수당도 뭐다? 수평적 재분배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출제가 됐었어요. 정리되셨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수평적 재분배를 보시고 세대 간 재분배는 노인 세대가 젊은 세대한테 재분배하는 거예요. 노인 세대가 젊은 세대가 노인 세대한테 근로 세대가 노인 세대한테 재분배하는 건데 이 세대 간 재분배는 얘가 딱 3개밖에 없다 그랬어요. 3개밖에. 첫 번째가 연금 제도 운영 방식에서 부가 방식. 무슨 방식? 부가 방식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이게 pay as you go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네가 한 만큼 나중에 줄게 너한테도. 그러니까 네가 노인들을 위해서 좀 돈 좀 내 임마. 나중에 너 늙으면 대신 젊은 애들이 너를 위해서도 줄 거야. 그러니까 pay as you go라고 하는 거야. pay as you go. 알았죠? 알았죠? 그래서 부가 방식.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초연금. 기초연금 어떠세요, 여러분? 기초연금 수급자는 어떤 사람이 수급자가 됐죠? 급여 조건이 어떻게 됐죠? 첫 번째 조건이 65세 이상. 몇 세 이상? 65세 이상. 그 다음 두 번째가 소득 인정액을 봐요. 무슨 인정액? 근데 소득 인정액을 볼 때 얘네는 부부 거만 봐. 가족 걸 봐요, 안 봐요? 가족 걸 안 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식이 부자라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있어요. 부부 거만 보니까. 부부의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해서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65세 이상 된 노인들이 있죠? 노인들을 소득 순서대로 쫙 깔았을 때 하위 몇 %? 70% 안에 속하면 기초연금을 받는 거예요. 그 소득 인정액이 하위 몇 %? 70% 안에 속하면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돼요. 알았죠? 알았죠? 이 두 가지 조건만 갖추면 돼.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인정액 기준이 노인들 65세 이상 된 자들의 하위 70% 안에 속하면 기초연금을 받는다. 됐습니까? 됐죠? 자, 그래서 기초연금하고 세 번째가 노인 장교양보험. 노인 장교양보험. 됐죠, 여러분? 노인 장교양보험 가입자는 어떤 사람이 가입자가 돼요? 가입자. 건강보험 가입자는 저절로 건강보험의 지역 가입자나 직장 가입자는 저절로 뭐가 돼요? 노인 장교양보험의 가입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되셨어요? 네. 자,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수평적 재분배는 공공부조를 둘 수 있다. 맞아, 틀려요? 공공부조는 수직적 재분배야. 알았습니까? 자, 수평적 재분배는 예를 들자면 뭐하고 뭐죠? 사회보험제도하고 아동수당.
알았습니까?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고. 세대 간 재분배는 부가 방식 공적연금 들 수 있다. 맞죠? 세대 간 재분배 얘는 딱 3개밖에 없다 그랬어. 다시 뭐라고? 부가 방식, 기초연금, 노인장려금. 전부 다 젊은 사람들이 낸 돈 갖고서 연세가 드신 분들이 수혜를 받는 구조예요. 자, 수직적 재분배는 아동수당이 나왔어. 아동수당은 뭐지? 나 이 문제 안 봤거든? 안 봤는데 이렇게 나오네. 예. 알았죠, 여러분? 자, 단기적 재분배가 있어요. 여러분 잘 봐요. 소득을 재분배하는 시간에 따라서 1년 미만의 재분배를 단기적 재분배, 1년 이상 넘어가는 걸 장기적 재분배라고 해요. 여러분 잘 봐요. 단기적 재분배는 공공보조제도. 단기적 재분배는 뭐라고요? 공공보조가 뭐지? 그해 걷어서 그해 필요한 사람들 줘버리는 거죠. 이해됐나요? 장기적 재분배가 적립방식이에요. 무슨 방식이요? 적립방식. 얘는 적립방식은 여러분 배우셨지만 내가 늙어서 받을 연금을 젊었을 때부터 차곡차곡 쌓아둬서 나중에 받는 거죠.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최소한 몇 년 적립해야지 받아요? 10년 가입을 해야 돼요. 무조건 10년 이상. 즉, 매월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120번 이상 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내가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을 하게 되면 이제까지 냈던 연금액을 돌려받죠? 예, 그걸 반환일시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예. 자, 소득 재분배는 조세를 통해서만 발생해? 지금 말이 여기 틀렸잖아. 여기 보면 사회보험도 있잖아요. 시험 문제 뭐뭐 만자 붙으면 어떻게 되지? 99% 틀린 거예요. 이게 날 자식 에이씨 이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 틀렸다 보셔야 돼. 알았죠? 예, 사회보험으로도 소득 재분배가 일어나고 또 사적 이전도 있었었죠. 알았죠, 여러분? 예. 그 다음에 자 17번 이거 나왔죠? 예, 이거 제가 마지막 그 법제도 특강을 해서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바로 시험에 나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제 별명이 만공이 됐습니다. 예, 천공 말고 만공. 예. 예. 어쨌든 이건 보시고, 자, 사회 서비스, 이건 패스 보시고, 이건 사회보장기본법. 자, 여기서도 법제의가 나오죠? 자, 사회보험제도. 기업 방식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특수직영연금, 기초연금으로 구분해서 운영된다. 응? 뭐가 틀렸죠? 여러분 봐봐. 우리나라 자 사회보험제도가 있어요. 사회보험은 기업 다시 한번 사회보험은 기업 비자산조사 프로그램이라 그랬죠. 자 사회보험제도는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는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공적연금. 국가가 운영하는 연금제도예요. 공적연금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전 국민 대상 사회보험이 있어요. 이런 형식 2가지가 있다. 다시 공적연금하고 공적연금도 사회보험이에요. 자, 이 공적연금의 종류에는 다시 2가지가 있어. 특수직영연금. 다시 뭐라고? 특수직영연금. 이거 재작년에 정책론 시험문제 나왔죠. 그 다음 2번째가 국민연금이 있는 거예요. 특수직영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직역, 어떤 직종에다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강제로 연금 가입을 시켜버려요. 자, 여기 좀 볼게요. 특수직영연금이 있는데 이 특수직영연금 첫 번째가 공무원연금이에요. 공무원연금. 자, 2번째가 군인연금이에요. 3번째가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이에요. 자, 공무원연금법이 1960년에 제정이 됐고요. 군인연금법은 63년도 제정됐고요.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은 2000년도에 제정됐어요. 알았습니까? 자, 재작년 정책론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은 국민연금이다 이렇게 나왔어. 맞아 틀려? 최초의 사회보험 뭐예요? 공무원연금이에요. 공무원연금. 알았죠? 공무원연금입니다. 공무원연금. 자, 그 국민연금이죠. 국민연금은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으로 시작을 했다가
73년에 제1차 오일 쇼크가 터지거든요. 연금법을 만들었지만 연금제도를 시행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자, 국민연금법으로 바뀌었죠. 국민연금법의 재정연도는 자, 항상 법제론에서 재정연도가 나오고 시행연도는 정책론에서 나와요. 그러면 자, 국민연금법은 1986년도에 제정이 돼서 88년부터 시행됐어요. 이건 기억해놔야 돼. 최저임금법하고 똑같아요. 최저임금법도 86년도 제정돼서 88년도 시행됐어요. 정의 꼭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전국민 대상 사회보험이 우리 산의국고장 기억하시죠? 알고 있죠, 여러분? 산재보험, 그 다음에 의료보험인데 지금은 건강보험이라고 하죠. 언제부터? 건강보험 몇 년도 제정? 1999년도 제정됐어요. 그래서 2000년부터 시행됐어요. 그 다음에 자, 산의 국민연금, 그 다음에 고용보험, 그 다음에 산의 국고장, 노인장교양보험이죠. 이렇게 등장했다. 이 고용보험이 법제론에서 재정연도 묻는 문제 중에 제일 많이 나왔어요. 고용보험 몇 년도 제정? 고용보험법. 일자리 953? 그렇죠. 93년입니다. 93년. 노인장교양보험은요, 몇 년도 제정됐죠? 2007년도. 우리 기억하실 거야. 공차고 왔더니 07년도 기업에서 한 장로를 벌써 채용했다. 이건 차별이다. 기억하시죠? 07년도가 공차고 온 거야. 면접장에 갔거든 내가. 근데 줄이 쫙 서 있어 면접장에. 그래서 바깥에 봤더니 사람들이 공을 차고 다니더라고. 그래, 아이씨 면접 기다릴 동안 나가나 공이나 차야지 이러고 나간 거야 이 바보가. 그렇죠. 그랬더니 기업에서 한 장로를 벌써 채용했다. 이거 좀 기억합시다. 2007년도에 공차고 왔더니 기업에서 한 장로를 벌써 채용했다. 이건 차별이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 그 다음에 한부모 가족 지원법,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 기초 노령연금법, 알았죠? 장애인 차별 금지법, 이 5개예요. 다시 사회적 기업 육성법, 얘는 지역사회 복지론에서 잘 나오죠. 사회적 기업 우리가 사회적 경제 주체 중에 하나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한부모 가족 지원법, 그 다음에 노인 장교양 보험법, 기초 노령연금법. 자, 재작년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법제론에서 기초 노령연금법은 2007년도에 제정됐거든요. 그래 놓고 이게 이칠이 얼마? 2014년도에 노령자 띠 버리고 기초 연금법으로 바뀐 거예요. 다시 07년도에 기초 노령연금법에다 이칠이 14. 구구단 정도는 알아야 돼 우리가. 그래서 2014년도에 기초 연금법 됐다. 시험 문제는 기초 연금법에서 기초 노령연금법으로 바뀌었다. 맞아 틀려요? 틀린 거죠. 자, 그 다음에 장애인 차별 금지법. 얘는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어쨌든 얘는 잘 나오는 것들이죠. 2007년도에 있었던 사건은 이게 다예요. 공차가 왔더니 기업에서 한 장로를 채용했다. 벌써 이건 차별이다. 노인 장교양 보험법도 2007년도 제정됐어요. 됐죠, 여러분?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볼게요. 국민연금, 특수직영연금. 자, 요게 공적연금이죠, 2개가. 사회보험제도에 다. 기초연금은 공공부도제도죠. 기초연금법 몇 년도 제정? 2014년. 기초노령연금법은 2007년. 아시겠죠? 자, 구분해서 운영된다. 고용보험의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보험료는 노사가 절반. 얘도 시험에 억수로 많이 나오죠. 우리 고용보험 가입자가 있단 말이에요. 요거 지워도 되죠? 고용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내가. 그죠? 고용보험 가입을 하게 되면, 여러분, 고용보험은 기금 방식, 무슨 방식이요? 자, 시험에 이게 잘 나와요. 자, 보면, 우리나라 전국민 대상 사회보험 5가지 중에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이 3가지는 기금 방식으로 운영돼요. 무슨 방식? 우리가 돈을 낸 거 갖고 펀드를 만든단 말이에요, 펀드. 그런데 노인장교양보험하고 건강보험은 기금 방식이 아니에요. 그건 무슨 소리냐면 원칙적으로 그 해에 걷어서 그 해에 쓰는 거예요. 그냥. 다시 기금 방식이 사회보험은 뭐하고 뭐가 있다고요? 3개.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얘는 기금 방식이야.
건강보험하고 노인장기양보험은 안기금 방식. 원칙은 그에 걷어서 그에 다 지출해버리는 건데 조금 더 많이 걷어요. 그래서 그걸 적립해놨다가 쓰는 거예요. 그럼 이 기금 방식하고 적립 방식의 차이점은 기금 방식은 국가재정법이라고 하는 법에 따라서 이 기금을 쓰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근데 건강보험하고 노인장기양보험은 지출에 있어서 국회 동의를 안 받아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통령 선거하고 이럴 때 공약하잖아. 그때 가만히 들어보면 막 건강보험 뭐 밥도 공짜로 주겠다, 병원에서 상급병실 이용료도 감면해 주겠다, MRI도 공짜로 주겠다 이 소리 하죠. 가능한 게 국회 동의를 안 받아도 되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지네들이 할 수 있으니까. 이해됐죠? 그때 자 우리가 고용보험료를 냈어요. 그럼 그걸 갖고 기금을 만들었어요. 기금을 갖고 하는 사업이 3개야. 고용보험법 제4조를 봤더니 3개로 규정돼 있어. 자, 첫 번째가 고용 안정 및 직업 능력 개발 사업. 다시 고용 안정 및 직업 능력 개발 사업. 두 번째가 실업급여 사업이야. 자, 중요하다. 실업급여는 급여가 아니라 그랬어요. 얘는 사업의 이름이야. 사업의 이름. 다시 실업급여 사업. 실업급여 사업. 이 실업급여 사업으로 지급되는 급여가 구직급여가 있고 취업 촉진수당이 있다 그랬죠. 여러분 실업급여는 사업입니다. 이게 급여가 아니에요. 그래서 실업급여 사업으로 지급되는 급여 종류가 2개. 구직급여하고 취업 촉진수당이 있다. 자, 이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법제론에서 잘 나오죠. 취업 촉진수당 종류는 뭐라고? 조직이 꽝이다 씨. 제가 얘기해 줬을 거예요. 이거 제가 한성대에서 강의를 했는데 그때 대학원에 그 조직폭력배 우두머리 하시던 분이 회심을 하시고서 사회복지를 전공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가르쳐 주셨어요. 조직이 광이래요. 예. 그래서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 능력 개발수당, 맞아요. 이주비, 광역구직활동비, 다시 광역구직활동비. 얘는 오지선다를 내기 참 좋기 때문에 처음에 잘 나와요. 광역구직활동비. 자, 정리됐죠, 여러분? 5개. 4개. 자, 세 번째 사업이 우리가 보험료를 내잖아요. 그럼 그걸 갖고, 자, 육아휴직. 산 전후 휴가급여 사업을 해요. 다시 육아휴직하고 산전후. 이걸 묶어서 보통 모성보호 사업이라고 하거든요. 엄마가 일을 하면서도 모성,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 그 근본적인 그 속성을 없애지 않게 하려고 만든 것이 바로 모성보호사업, 육아휴직 사업하고 산전후 휴가급여 사업이에요.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자, 여기 봐요.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 사업. 여러분 내일 배움 카드 같은 거 들어보셨죠? 그게 이 사업 때문에 지급되는 급여예요. 자, 이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누가 내죠? 맞아요. 이건 100% 사업주가 내는 거예요. 누가 낸다고? 자, 실업급여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누가 내요? 이거는 보험료 누가 내지? 이건 절반씩 내는 거예요. 사용자하고 근로자가 절반씩 내요. 자, 중요한 게 육아휴직하고 산전후 휴가급여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내죠? 이건 별도 징수를 하지 않고, 자, 실업급여 사업으로 징수한 비용을 여기다 쓰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는 별도, 그러니까 우리가 고용보험료 산정을 해서 고용보험료 내역서를 받잖아요. 내역서를 받을 때 이렇게 사업별로 분류가 돼 있어요. 분류가 돼 있는데 여기 들어가는 비용은 전부 다 사용자가 부담하게 돼 있고 100%. 얘는 어떻게? 사용자하고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게 돼 있어요. 실업급여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얘는 별도 징수를 하지 않고 뭘 갖고 조달하게 돼 있어요. 실업급여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가져다 여기다 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저출산 문제 때문에 육아휴직하고 산전후 휴가가 상당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인센티브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다 끌어다 쓰니까 힘들잖아. 그래서 뭘 했냐면 정부에서 부모 보험이라고 하는 6번째 사회보험을 만들라 그랬었어요. 그걸 못했죠. 못하고 나서 대신 만든 게 이제 부모급여라는 거예요. 부모급여. 부모급여를 해서 애 낳으면 지금 100만 원씩 주고 있죠? 여러분들도 하면 돼요. 월 100이에요. 월 100. 화이팅! 응? 아니야. 부모급여 2살 때까지 줘요, 지금. 짭짤해요, 여러분. 노력해서 쌍둥이로 3번만 낳아. 집안의 삶이 바뀌어져요, 여러분.
세 번만 스트레이트로 계속 낳는 거예요. 자, 정리됐죠, 여러분? 자, 이거 문제 한번 볼까요? 고용보험의 고용안정 직업능력 사업의 보험료는 노사가 절반 부담하는 것은 뭐지? 실업급여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고, 여기 사업이라고 써놨죠, 뒤에다가. 여기에 들어가는 보험료는 누가 100% 내요? 사용자가 100% 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노인 장기요양 보험의 시설급여 제공 기간에는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은 노인 전문 요양병원이 아니라 노인 요양시설이죠. 여러분, 여기 좀 봐봐. 노인 장기요양 보험이 있죠. 장기요양 보험의 급여 종류가 뭐가 있죠? 자, 여기 봐요. 노인 장기요양 보험 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 현금급여가 있어요. 다시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상의 급여는 종류가 총 몇 개라고요? 재가급여,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연금급여. 자, 이 재가급여는 종류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가 있는데, 자, 여러분, 2024년도 1월 달에 법 개정을 통해서 올해 2025년 1월에 재가급여가 하나 더 생겼어요. 그걸 통합 재가 서비스라고 해요. 뭐라고요? 여러분 시험 보실 때 이 바뀌어진 법 시행년도 시행된 걸 묻는다 그랬잖아요. 통합 재가 급여가 신설됐어요.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 통합 재가 서비스, 다시 말해 통합 재가 서비스 급여가 신설됐다. 됐죠? 그러니까 재가 급여는 방문 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보 단기보 기타 재가급여 통합 재가 서비스까지 정리됐죠. 자, 그 다음에 시설급, 자, 이 재가급여는, 재가급여 제공기간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자, 우리 연구 봐요. 노인복지법을 봤더니, 노인복지법상에 노인의료복지세로 있었었죠. 노인의료복지세의 종류는 뭐가 있었었지? 자, 재가노인복지설, 죄송합니다. 재가노인복지설. 노인복지법상에 노인복지시설 종류가 있어요. 어떻게 기억하시라고 얘기했냐면, 제주 여인 보호하고 뭐 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고 일자리 제공하자 그랬죠. 예, 그 제주 여인 할 때 그 재가 노인복지시설이야. 그 재가 노인복지시설 안에 방문 요양시설, 방문 목욕시설, 방문 간호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이 있는 거예요. 됐죠? 잘 봐. 재가 노인복지시설이 이건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1997년도 사회복지사법 개정으로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설치 방식이 기존에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죠. 그래서 재가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시, 군, 구청장한테 국가 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자는 국가 지자체는 신고 안 해도 된다 그랬어요. 시군 구청장한테 신고해서 설립을 하고 그리고 다시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상의 장기요양기관으로 뭘 받으면 시직군 구청장한테 지정을 받으면 재가급여 제공기관이 되는 거예요. 무슨 기간? 재가급여 제공기관이 된다. 알았습니까? 자, 두 번째, 이 시설급여는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의료복지시설 종류가 두 가지라 그랬죠. 이게 뭐지?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여러분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요양자가 붙으면은 의료복지시설, 그냥 노인 공동생활 가정하면 노인 주거복지시설, 노인가 죽으라는 거야. 죽어! 그래서 노인 주거복지시설. 알았죠? 죽어! 노인 주거복지시설. 자, 요양자가 붙으면 노인 의료복지시설, 요양자 띄면 노인 주거복지시설. 알았죠? 그래서 자,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하고 노인 요양시설이 있다. 얘는 정원에 따른 구분이라 그랬죠?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최소 정원이 5명에서 최대 9명. 얘는 10명 넘어가면 노인요양시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얘네들이 노인복지법상의 시군구청장한테 신고를 하면 시설이 아니라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설치 신고가 되고 다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라서 시군구청장한테 뭘 받으면? 지정을 받으면 뭐가 된다고? 시설급여 제공기관이 되는 거예요. 시설급여 제공기관. 여기 보면 문제가 시설급여 제공기관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노인 의료복지시설 얘기하는 거거든요. 의료복지시설은 종류가 뭐하고 뭐가 있다고? 노인 요양공동생활 가정이랑 노인 요양시설이죠. 노인 전문 요양병원은 돼야 안 돼요. 얘는 의료법상의 의료기관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이거 뭘로 고쳐야 돼? 노인 전문 요양병원이 아니라 노인 요양시설로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건 확보했고, 산재보험급여에는 상병수당, 상병보상연금이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정신 하나도 없죠? 자, 여기 봐. 자, 여기 좀 봐봐. 봐봐. 자, 여기 좀 봐요. 지워도 되죠? 자, 우리 상병자가 들어가 있는 급여가 있어요. 자, 이거 전에 노인 장기요양 하나만 얘기할게요. 장기요양기관 재지정을 받아요. 장기요양기관은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한 번 지정이 되면 그 지정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재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재지정 주기가 6년마다예요. 몇 년마다? 왜 6년마다냐면 얘도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3년마다 평가를 보죠. 평가 2번 받고 그 결과를 반영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잘 봐야 돼. 그런데 2025년 올해가 재지정 첫 번째라는 해예요. 올해가. 알았습니까? 재지정 주기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몇 년마다 재정받는다고요? 6년마다 받아요. 6년마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알았죠? 올해 처음으로 재지정 평가 시험이 있거든요. 올해. 알았어요? 재지정 주기 6년마다. 그래서 재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자, 지정기간, 유효기간 90일 전에, 며칠 전에? 석 달 전에 나 재지정 받겠습니다 라고 시군구청장한테 요청을 해야 돼요. 알았죠? 알았죠? 무슨 얘기인지 꼭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다시, 자, 산재보험 얘기 좀 빨리 해봅시다. 여러분, 잘 봐. 상병자가 들어가 있는 급여가 있어요. 상병. 상병이 무슨 소리지? 아파서 누워있는 거야. 아파서 누워있으면은 소득이 발생하겠어요? 안 발생하겠어요? 그러니까 생활이 어렵겠죠. 그렇죠. 그때 현금으로 그 생활이 어려운 부분을 부조해주는 제도를 상병자가 붙어있는 제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가 있냐면 여기 좀 볼게요. 국민건강보험법상에 자, 건강보험 급여가 뭐가 있지? 국민건강보험에서 건강보험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 종류가 뭐가 있었어요? 요양급여. 요양급여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법은 건강보험하고 산재보험에서 용어를 써요. 얘는 병원 가고 약국 가는 거야. 됐습니까? 요양급여. 그 다음에 요양비. 알죠? 건강검진급여. 됐습니까? 장애인 보조기기. 됐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부가급여예요. 부가급여. 자, 종류가 몇 개? 5개예요. 부가급여가 있다. 다시 건강보험법의 급여는 다시 한번 요양급여, 요양비, 건강검진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또는 장애인 보장급여라고 하는데 법에서는 보조기기라고 돼 있어요. 자, 그 다음 부가급여. 자, 부가급여 안에 뭐가 있냐면 장제비, 상병수당, 임신, 출산, 진료비. 다시 장제비, 장제비, 그 다음에 상병수당. 자, 임신, 출산, 진료비. 자, 상병수당이라는 것이 건강보험 가입자가 병원에 알아 누워 있잖아요. 그럼 소득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 소득 보존용으로 주는 현금성 급여를 상병수당이라고 하는데 잘 들으세요. 2024년까지 3차 시범 사업을 하고 2025년부터 전면 시행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2027년 이후로 미뤘어요. 현 정부에서. 알았죠? 만일 시험 문제 나오면 얘 시행, 안 시행, 현재. 안 시행, 유보. 알았죠? 2027년 이후로 유보했다. 그때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 됐죠? 이게 이슈예요. 상병수당이 있고 상병자 들어간 거 빨리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산재보험이 있어요. 산재보험에 보면 상병급여가 있어요. 뭐라고요? 상병급여. 자, 상병급여는 어떤 사람들이 받았죠? 내가 산재를 당했거든? 산재를 당해서 병원 가서 치료를 받아요.
그러면 뭘 주냐면 요양급여를 받아요. 요양급여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산재하고 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치료받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소득이 끊기겠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요양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휴업급여라는 걸 줘요. 뭘 준다고? 휴업급여. 내 평균 임금의 70%를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무슨 임금에? 평균 임금. 산재보험 평균 임금으로 산정을 하죠. 70%를 현금으로 주는 거야. 그런데 이 휴업급여는 몇 년까지만 주냐면 2년만 줘. 몇 년만 줘요? 2년만 주고 이게 뭘로 바뀌어? 상병급여로 바뀌어요. 상병급여가 아니고 상병보상연금. 죄송해요. 미쳤나봐. 상병보상연금. 상병보상연금으로 바뀌어요. 액수가 더 세져요. 2년이 지났는데도 요양급여 병원에 들어가 있으면 알아 누워있는 거잖아. 그냥 막 여기 구멍 뚫고 막 이러고 계신 분들이잖아. 다시 휴업급여 몇 년까지만 줘요? 2년 주고 2년 이후에 뭘로 바뀐다고요? 상병보상연금으로 바뀌어요. 됐습니까? 자, 세 번째가 이게 지금 시험에 스트레이트로 2번이 나왔어요. 상병급여가 있어요. 상병급여는 고용보험.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앞에서 배우셨죠? 고용보험법상의 구직급여에 덧붙여서 주는 것을 상병급여라고 해요. 상병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주는 거예요. 자, 얘는 뭐냐면, 자, 우리 구직급여는 어떤 조건으로 준다 그랬지? 구직급여는 잘 보세요. 연령 50세 넘느냐 안 넘느냐, 그 다음에 고용보험 가입기간. 다시 연령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 한 번만 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서 최소 며칠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120일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아파. 병원에 입원했어. 그렇죠. 그럼 나가서 일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때 주는 돈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구직급여 대신 주는 거야. 그걸 상병급여라래. 이해됐죠? 다시 상병자 들어가 있는 것이 첫 번째 국민건강보험의 부가급여 중에 상병수당. 얜 시행유보. 됐죠? 그 다음에 산재보험의 상병보상연금. 휴업급여 2년 받고 그 다음부터 상병보상연금으로 바뀐다. 자, 세 번째 고용보험의 상병급여. 여기 볼까요? 상병수당과 상병보상. 상병수당은 어느 보험법상의 제도예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급여예요. 정리됐어요? 상병자 들어간 거 3개. 알았어, 몰랐어? 알았어요? 네, 자, 빨리 봅니다. 자, 20번.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긴급복지지원제도는 현금급여와 민간연계 등의 지원을 제공한다. 현금 줘요, 안 줘요? 생계급여가 아니고 생계비라고 하는 거예요. 생계비. 우리 봅시다. 긴급복지지원법상의 급여 종류는 크게 2가지죠. 2가지죠. 뭐죠, 여러분? 금전 및 현금 등의 직접적 지원. 그 다음에 민간 연계 등의 지원. 2가지예요. 알았죠? 그 금전 및 하니까 금전이 현금 준다는 뜻이잖아. 그죠?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 의무자 기준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단계적으로 완화되고 있죠. 맞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 중에서 부양 의무자 기준이 반영되지 않는 급여가 뭐하고 뭐가 있죠? 주거급여랑 교육급여. 걔는 주거급여랑 교육급여. 우리 장애자 교생주의 배웠죠? 그때 교육급여하고 주거급여는 부양 의무자 기준이 없이 무슨 기준만 있어요? 소득 인정의 기준만 갖고 수급권자를 선정하는 거예요. 됐죠? 완화되고 있어요. 자,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단기 지원의 원칙, 선심사 후 지원. 이번 시험 문제 낸 사람은 정말 말장난 빚다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예. 다른 법률 우선 원칙. 여러분 됐죠, 여러분? 예. 의료급여 수급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이 포함된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의료급여는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가 있죠. 시험 문제 나오면 다 1종 수급권자야. 알았죠? 예, 그냥 다 1종 수급권자라고 푸시면 돼요. 알았습니까? 예. 국기법
급여 신청은 신청주의와 직권주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맞죠? 신청은 본인이 신청할 수 있고 또는 이해관계자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가족들도 신청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게 직권은 누구만 직권주의를 신청하고 있죠? 그렇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만 직권을 신청할 수 있어요. 알았죠? 자, 요거 볼게요. 이거 시험 문제 잘못 냈어, 이 사람.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생계급여 지원이라고 했어요. 생계급여가 아니고 생계비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생계비? 생계지원. 생계지원. 예, 생계급여는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상 급여죠. 자, 최대 몇 회 지원이죠? 자, 이렇게 돼 있어. 자, 보세요.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자, 저 봐봐. 여기 볼게요. 최초 지원은, 최초 지원을 하잖아요. 원래 한 달 지원하고, 그 다음에 매달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 6번이야. 그런데 그 최초 지원이 3개월로 바뀌었어요. 일단 한 번 생계 지원을 탁 받잖아? 그럼 3개월은 받아요. 받고, 그 다음에 3번을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때 3개월을 달별로 주거든요. 달별로. 얘는 현금으로 주는 거야. 그러니까 최대 몇 회라고 해야 돼요? 6회라고 해야 되는 거야. 6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달별로 주니까. 근데 만일 이게 시험 문제 나올 때 최초 지원이 몇 개월로 시작되냐? 그럼 몇 개월? 3개월을 먼저 주는, 3개월은 무조건, 이 생계 지원 대상이 되어지면 3개월은 무조건 받는 거예요. 그냥. 뭔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의료급여 지원은 몇 번이에요? 2번 받아요. 의료 지원은요. 알았죠? 주거 지원은 12번,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은 6회 지원돼요. 됐죠? 됐어요? 예. 자, 공공부조는 사회보험에서 권리성이 약하다. 여러분, 권리성이 강해지려면, 자, 여러분, 권리성을 확보하는 방법은 2가지인데, 봐봐. 권리성 문제가 나와요. 권리성이 확보되어지는 방법은 2가지인데, 기여, 내가 이 제도 운영에 기여를 하면 권리성이 생겨요. 2번째, 시민권에 따라서 권리성이 생기는 거예요.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당연히 국가로부터 이걸 받을 복지권을 갖고 있다. 그때 이 기여에서 권리성이 생기는 제도가 사회보험제도예요. 알겠나요? 시민권에 의해서 권리성이 생기는 제도가 사회수당제도예요. 그러니까 권리성이 높다. 그럼 무슨 제도? 사회보험하고 사회수당인 거야. 그런데 자, 권리의 반대말은 시혜라고 배웠잖아요. 공공부조는 기여도 안 하죠. 이해된다? 얘는 자녀적 개념이기 때문에 권리성이 없어요. 시혜적 성격 갖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권리성은 뭐에서 생긴다고요? 기여 아니면 시민권에 의해서 생기는 거야. 당연히 내가 국민 권리로서 받는 거지 뭐. 자, 사회보험과 비교할 때, 자, 비용 효과성 앞에서 배웠네? 지금 똑같은 문제 낸 거예요, 앞에서. 선별주의, 보편주의, 그죠? 선별주의는 비용 효과성이 높고, 기억하십니까? 보편주의는 사회적 효과성이 높다. 사회보험과 비교할 때 공공부조는 비용 효과성이 높다. 맞죠? 선별주의니까. 이 공공부조 선별주의잖아요. 힘들어 죽겠네. 자, 사회수당, 야, 이게 처음 나왔어. 자, 사회수당하고 사회보험은 기여 여부를 급여 지급 조건으로 한다. 사회수당은 기여 여부를 봐요, 안 봐요? 안 보죠. 사회보험은 기여 여부를 보죠. 알겠습니까? 자, 사회보험과 공보험, 요게 처음 나왔어요, 이번 시험에. 방빈, 구빈. 다시 뭐요? 자, 여러분, 방빈이라고 하는 것은 빈곤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 구빈이라고 하는 것은 빈곤이 발생하고 나서 그 빈곤 때문에 굶어 죽을까봐 구제해주는 제도. 방빈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구빈은 사후적, 사회보험은 방빈제도, 공공부조는 구빈제도.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자, 근로장려세제는 여러분들 풀어보세요. 현물급여가 아닌 것 했어요. 산재보험의 요양급여. 자, 요양급여는 건강보험하고 산재보험에서 쓴다 그랬죠. 병원 가고 약국 가는 거지. 현물이라고 하는 것은 재화와 서비스. 얘는 서비스야. 그 현물이 아니야. 현물이죠. 고용보험의 상병급여. 배웠네 지금? 현금이죠? 상병자 들어간 건 everything 다 현금이에요. 고용보험의 상병급여야. 고용보험의 상병급여. 건강보험의 상병수당. 산재보험의
상병보상연금 됐죠? 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뭐죠? 서비스니까 현물이죠. 지금 이 현물이 뭐냐? 재와 서비스 묻고 있는 거예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 현물이죠? 자, 국민건강보험의 건강검진 부가급여, 건강검진 급여가 있었었죠? 예, 다시 건강보험 급여 빨리. 요양급여, 요양비, 건강검진 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부가급여 안에 다시 세 가지. 자, 이거 재밌는 문제. 복지부 장관이 관장하는 사회보험제도. 자, 사회보험제도에서만 관장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관장은 여러분 화장실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 사회보험은 다 관장자가 있어. 그때 국민연금, 그다음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관장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고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관장자는 그 끝이에요. 자, 이래서 25문제를 풀어봤어요. 자, 오늘 고생 정말 많으셨고 좋은 만남 줘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꼭 합격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